수능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꿈은 시시각각 시점이 바뀐다. 이 점만 알고 읽으셔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개막장 콩가루 집안 이야기 3대 줄거리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경 유학 중에 잠깐 집에 들린 덕기는 친구 병화를 만나요. 병화가 야, 나 미인이 나오는 술집 알아냈어 이러면서 가는데 그곳에서 홍경애를 만납니다. 홍경애는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자기랑 친구 사이고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편 친구 병화는 사회주의자로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예요.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종교는 인민들의 아편이에요 이러면서 이 마약 중독자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돈을 하나도 안 대줘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웅집 같은 데서 하수구를 하면서 살아요. 돈이 없을 때마다 덕기를 찾아오면 덕기가 돈을 줘요. 제삿날이 됩니다. 자기 가문의 사당을 짓는데 선산을 지키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사모니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거든요. 아버지, 돈은 이렇게 쓰셔야죠. 교회 사업을 하든지 도서관 사업을 하든지.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는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네가 만든 학교에서 애 꼬셔서 임신시키고 신세 배려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개미 아닙니까? 그리고 덕기는 병화에게 돈을 주러 갔다가 그 집 딸인 필순이를 만나요. 필순이는 공장 다니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아주 착한 소녀거든요. 그러면서 덕기는 자기가 그 소녀 공부도 시켜주고 싶다고 병화한테 얘기해요. 덕기는 공부하러 다시 동경으로 가고요. 이제 한동안 이 작품의 중간 부분엔 잘 안 나와요. 주로 누가 나오냐? 삼각관계. 상훈이, 경애, 병화의 삼각관계가 나와요. 어느 날 상훈이가 병화와 함께 경애를 찾아가요. 경애가 상훈이를 보니까 일부러 다른 남자들한테 더 잘해주고 상훈이 보는 앞에서 병화한테 질투심 유발 작전으로 키스를 해버려요. 병화는 거기에 완전 홀랑 넘어가요. 상훈이는 경애를 막상 보니까 다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수작을 부립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그 호텔로 와줘. 막 이래서 경애가 찾아가요. 그런데도 이제 상훈이를 찾아. 저는 그때의 그 경애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병화와 경애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어느 날 경애의 외갓집 오빠인 피혁이라는 사람이 경애의 집으로 숨어 들어와요. 알고 보니까 그 오빠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경애한테 내가 지금 여기에 자금을 유통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맡아줄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경애가 위험을 무릅쓰고 병화를 소개해줘요. 그렇게 해서 둘은 점점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서 이게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걸 덕기가 나중에 동경에서 와서 보게 돼요. 이것도 막장이죠. 홍경애는 자기 아빠의 첩이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은 자기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누이 동생이 새아빠다 하고 부를 사람은 또 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기는 이 관계가 몹시 불편해요. 아무튼 피혁에게 받은 그 사회주의 자금으로 병화는 반찬 가게를 열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잘못 나서 그 다른 사회주의자들이 병화가 드디어 배신을 했다. 형사들한테 돈을 받아서 반찬 가게를 차렸다. 근데 이거는 그쪽 사회주의자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죠. 이게 소문이 나면 또 그 단체가 곤란해지니까. 비밀로 하고 있다가 테러를 당해요. 홍경애도 막 끌려가가지고 엄청 고초를 당하고요. 병화도 얻어 터지고요. 그 과정에 필순이 아버지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 덕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불이 좀 없어 보여서 이불 가져왔어. 이러면서 막 병원비도 내줘. 그 병원비도 자기 부인한테 내달라 그래요 또. 그리고 막 과일도 갖다 줘 하면서 필순이를 끔찍히 아껴요. 한편 조이관 영가님은 눈길이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쳐요. 진짜 별거 아닌 병이고 원래 너무너무 건강한 양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병세가 점점 악화돼요. 그래서 못 일어나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똥오줌을 첩이 다 수발을 해요. 향수 뿌려가면서 코 틀어 막으면서 똥 다 치워줘요. 그랬을 때 이 조이관은 내가 첩을 들이기를 진짜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식구들을 하나씩 이간질 시켜요. 우리 손주 며느리 이렇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왜 이러면 약을 안 다려요 걔가.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손주 며느리한테 화내고 그래요. 근데 손주 며느리는 억울하지만 또 걔도 착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할아버지 병세가 점점 악화가 돼요.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빨리 덕기 오라고 전보치라 그래요. 근데 그 전보를 누가 빼돌리느냐? 수원댁이 다 빼돌려요. 덕기가 오기 전에 영감님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유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한테 더 재산이 많이 떨어지려는 계산을 한 거예요. 누이 동생이 친 전보를 받고 덕기가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덕기한테 모든 유언을 남겨요.
근데 유언이 정말 놀라운 게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덕기한테 남기고요.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조금씩 나가는데 오히려 조상훈한테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남기고 오히려 자기 후한댁한테는 더 많이 남겨요. 금고 열쇠를 줘요.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입원을 하고 나서 바로 죽어요. 근데 배설물에서 의사들이 뭘 발견하냐면 비소 중독, 즉 약물 중독, 독사를 당한 거예요. 그럼 누가 약에다가 독을 탔을까? 근데 수원댁하고 그 집에 있는 어멈만 그걸 다렸거든요. 분명히 수원댁이 한 짓이죠. 아버지 조상우는 아버지를 해부해야 된다 난리를 치지만 거기에 있던 친척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무슨 양반집에서 막 시체를 막 찍고 이러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덕기도 그냥 의사들한테 그냥 돈 주고 무마시켜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의심을 받게 돼요. 조상우는 그때 아예 사랑방에 누구를 들였냐? 자기 집인데 안방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요. 원래 이 사람은 사랑방에서만 활동했는데 아예 거기다가 매당집에서 소개해준 그 김의경이라는 아주 소녀를 임신시켜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들여놔요. 마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조상우는 김의경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의경이가 저랑 살아요. 그러면 얘를 언제든지 내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쪽에선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면 단물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어느 홍경애가 새벽에 쳐들어와요. 그때 이 마님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집에 이미 젊은 년이 있는데 또 늙은 년이 오는군. 조금 있다가 홍경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 책임져! 막 이러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가요. 조상우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결국은 이 마나님이 너무 승질이 나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영감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수원댁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원댁은 이때다 싶어서 탈출다 이러면서 어딜 가냐? 조상훈의 집으로 가요. 조상훈의 집에 누가 모이냐? 매당집 김의경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가산탕진할 궁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작품에 전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막 사람들 사이에 대화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아편, 마약이 엄청 유행이었는데 아마 매당집은 아편을 권해서 조상훈의 재산을 빼돌릴 것이다. 이런 게 나와요. 조상훈은 어쨌거나 거느린 여자도 많아졌고 자기 아들이 재산 훨씬 더 많이 받았고 이러니까 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찌질한 짓을 하느냐, 덕기가 경찰서에 가 있을 때 형사 2명이 와요. 그래서 형사들이 이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들고 가버리거든요. 나중에 덕기가 풀려나서 형사들이랑 같이 와요. 왜냐면 그 금고에 있는 유언에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금고가 사라졌잖아요. 그거 누가 들고 튀었냐? 조상은이 들고 튄 거예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러다 나중에 감옥에 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첩인 김의경은 막 배가 이만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너도 한 패지? 이랬더니 저는 일부 정사 지아비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순사들이 그러면 지아비 따라서 감옥 가면 되겠네. 막 이러면서 취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독살 사건의 용의자로 누가 지목된지 아세요? 병화가 지목돼요. 그리고 병화에게 계속 돈을 대줬던 덕기가 지목돼요. 너 할아버지 재산 빼돌리려고 살해한 거지? 이래서 엄청나게 취조를 받고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모든 정황이 덕기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독살 징후가 있었고 덕기는 할아버지와 사이에서 이미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죠. 옛날에 병화랑 경애를 테러했던 사회주의자 그 대장이 다른 일을 폭로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자살해버리고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폭탄 문제는 다시 병화에게로 옵니다. 이제 수원댁이 잡혀 들어갈 차례인 거예요. 나와봤더니 필순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누구랑 겹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홍경애를 그렇게 보살펴 주다가 첩으로 만들었잖아요. 덕기도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러고 소설이 그냥 끝나요. 실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결말이 아쉬웠어요. 이게 끝이야? 열린 결말 싫어요. 그리고 봤더니 작가님 이미 돌아가셨고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덕기는 필순이랑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결국 수원댁은 벌을 받았을까? 병화는 의혹을 벗고 무죄 혐의를 받았을까? 병화는 나와서 경애랑 결혼을 했을까? 경애에게는 조상훈이 준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과연 매당집과 김의경이라는 그 사악한 여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의문이 있는 가운데 이 작품은 장렬히 끝나요. 그래서 필력 좋으신 작가님들이 다시 한번 뒷이야기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써볼까요? 다 해피엔딩으로? 여기까지가 3대의 줄거리였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왜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점이에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넘어서 거의 신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서술자가 나와서 쭉 이어나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쳐요. 그럼 이 소설을 이끌고 가는 운전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서모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서모. 그러면 시모는 시어머니고 서는 첩할 때 서거든요. 홍길동이 자기를 서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서자가 나오면 다 첩이에요. 시서모니까 첩인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시서모가 못마땅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덕기 어머니인 거예요. 서조모는 소견이 좁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조모. 조모는 할머니고 서는 또 첩인 거잖아요. 할머니인 첩 할머니는 소견이 좁았다. 그러니까 이건 또 누가 얘기한 거냐? 덕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정말 다 나와요. 필순이는 이렇게 느꼈다, 덕기는 이렇게 느꼈다, 병화는 이렇게 느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시시각각 시점이 바뀐다. 이 점만 알고 읽으셔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작품의 시대상을 좀 아셔야 돼요. 줄거리에서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할아버지 조이간을 죽인 사람은 수원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화가 끌려가고 덕기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병화가 사회주의자여서 그래요. 사회주의자는 거칠게 얘기하면 자유주의의 반대말이에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또 자본주의고요. 사회주의는 뭐냐? 어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지 말고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적은 누구냐? 대지주, 재벌,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이기적인 인간들, 저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해서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인 병화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회주의자가 저런 대지주의자, 자본가인 조이간을 살해했을 것이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 당시에 쓰여진 작품을 읽을 때는 사회주의 사상이 뭔지 좀 알고 읽어야 작품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채만식의 치숙도 그렇죠. 거기 나오는 어리석은 삼촌이 알고 보면 사회주의자거든요. 실제로 1920년대에 사회주의 검거 열풍이 불었대요. 또 하나, 지금으로선 상상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있죠. 바로 축척제도와 남아선호 사상. 그래서 유부남들이 처녀들과 로맨스를 하고 그래서 첩을 삼고,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 작품이 걸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런 시대상을 잘 담아내면서도 재미있게 소설을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소설 읽는 재미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심리 묘사가 진짜 최고예요. 미묘한 심리 있잖아요. 한때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자기를 배신한 남자를 만나러 가는 홍경애의 심리.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순간 너무나 반듯한 이미지에 처음에 내가 봤던 그 남자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살짝 설레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무슨 짓이지? 그런 다음에는 그 남자를 보니까 비웃음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 남자가 막 수작을 부리니까 전 그때 홍경애처럼 어리숙한 애가 아니에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남자가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으로는 한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복잡 미묘한 심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작가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일일 드라마나 로맨스나 이런 거 쓰셨어도 정말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미묘한 감정 묘사가 일품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유머 감각이 좀 있고요. 대사가 아주 찰져요. 특히 병화와 경애가 아주 대화를 재밌게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병화가 반찬 가게를 열어요. 그래서 경애가 옆에서 저 같은 미인이 있으니까 장사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병화가 웃으면서 아예 지붕 위로 올라가 있지? 가장 앞부는 조이간이랑 조상훈이 아주 찰떡 대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날 조상훈이 밤새 매당집에서 술 먹고 병문안을 가요. 아버지한테 병문안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도장 찍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아 누워가지고 진짜 거동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막 술 냄새가 확 나니까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너는 나하고 술 친구하러 왔냐? 병문안했냐? 막 이러면서 막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어떠세요? 완전 재밌지 않나요?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 30년대 모습이 궁금하다, 또는 읽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이러시면 이 책은 정말 우리나라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